안녕하세요. 자, 실무 마케팅 소비자 행동 분석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매자의 개인적 또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구매자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의 특성 중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사회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단위라는 거죠. 즉 가구로 사용하는, 즉 개인이 사용하는 최소 집단이, 가족과 사회적인 가장 최소의 집단이 가족과 가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중에서 가족, 즉 관혼상제 등 가족의 단위의 행사에 의해서 사업 기회 제공이나 대량의 시장 규모가 발생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 시에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을 써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으면은, 어떤 제품을 시장에다 내서 그 시장에 반응하는, 즉 제품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시기, 도입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도 사회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좀 영상에서 강의로 다루게 되는데, 독신기냐, 신혼기냐, 보금자리 1기냐, 보금자리 2기냐, 보금자리 3기냐, 노부부 1기냐, 노부부 2기냐, 고독한 생존기냐에 따라서 구매자의 특성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요인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회적 요인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구매자 특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성, 즉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되고 지속적인 형태의 반응을 일으키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떤 자극이 왔어요. 경제적인 쇼크가 왔거나,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적인 쇼크가 왔거나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자기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 굉장히 주의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조심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연령에 따라서, 또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질병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도 다르게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을 밸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시간에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업무, 일에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공헌 활동에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가치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또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구매자의 특성들이 다르게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구매 요인에 주는 건가, 가족 단위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40. 네.
94페이지에 보면은 앞에 한번 잘 정의가 있으면은 뭐 독신기, 실혼기 이렇게 정의가 특징 뭐 구매 패턴이 나는데 독신기는 젊고 혼자 사는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징은 뭐 오락지향적이고 구매 패턴은 기본적인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산대요. 신혼기는 젊고 아이가 없는 시기. 보금자리 1기는 막내가 6세 미만. 보금자리 2기는 막내가 6세 이상. 보금자리 3기는 성인 자녀 있는 장년 부부. 노부부 1기는 부양 자녀 없고 취업가자. 노부부 2기는 부양 자녀 없고 퇴직가자. 고독한 생존기는 배우자와 사별해서 혼자 사는 세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모든 회사들의 마케팅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기에 요 패턴으로 본다라면. 보금자리 3기요? 여기? 되게 독신기, 신혼기, 보금자리 1기 요 세대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대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벌어서 막 쓰고 아니면은 처음 결혼하면은 막 이게 혼수니 뭐니 막 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또 막 생기면은 아기에 대해 모든 마케팅의 관심이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어떤 소비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허브였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일단 결혼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아기도 잘 안 낳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옮기냐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쓰고 예전에는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레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386 세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삼성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용인에 용인에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삼성에서 실버타운 노블카운티라는 실버타운을 했는데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 그 삼성이 함께 가요 디지털 뭐 함께 가는 세상 이런 광고를 할 때 사회 환원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우리가 실버 세대를 위해서 이런 실버타운을 투자를 해서 짓고 수익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짓고 이런 것들을 사회 환원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이 또 하니까 선진 노령화되어 있는 국가들 우리가 얘기하는 핀란드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보니까 실버타운을 연구를 해보니까 실버타운에 가서 보니까 특성들이 노인들만 있어서 이렇게 좀 디프레스돼 있고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용인에 있는 시 한가운데다가 실버타운을 만들고 그 옆에 초등학교, 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실버타운 안에서 같이 노인들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수영장이 있는데 잘 해놨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수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 초등학생들도 막 와서 같이 수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구조가 돼 있죠. 그 노블 카운티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50세 때부터 신청을 해놓고 65세 되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5세가 넘어야지만 신청 자격이 생겨요. 65세가 넘어야지만. 그리고 신청하면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뭐 한 2년,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평수별로 서비스가 다 다른데 보통 부부가 둘이 뭐 예를 들어서 25평짜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25평짜리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된다라 그래요. 평당 얼마라고 하는데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25평짜리가 5억이다. 용인에서 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5억을 내고 두 부부가 들어가서 저도 거기 25평짜리 들어가 봤는데 주방이 없고 주방이 없어요. 식사는 전부 다 식당에서 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집에서 받아요.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서비스를 해줘요. 다 진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 뭐
헬스장, 골프장, 골프 연습장, 도서관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신청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아파트 관리비처럼 내는데 그 노블카운티에 들어와 있는 노인들의 한 사람당 평균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부부가 들어가면 매월 40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400만 원이 이제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시설 이용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관리비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월 400만 원씩 관리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직업이 있는 사람일까요? 직업이 없는 사람일까요? 매월 400만 원씩을 관리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25평짜리에 부부 둘이서 하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요. 연금 받거나 뭐 이렇게 400만 원씩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 노블 카운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65세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사업가들이거나 아니면 뭐 스페셜리스트들이 작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예술가 이런 사람들일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손들이 다 있고 한데 같이 안 살고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경제생활하고 내 삶을 못 살았다.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노후에 이제 나만을 이 부부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애 안 받고 생활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삼성에서 20년 전에 사회 환원으로 했던 사업이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됐대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2년, 3년씩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돈 많은 시니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모든 관점들이 다시 노부부 1기, 2기, 뭐 고독한 생존기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구매 성향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심리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가치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뭐 국방의 의무, 뭐 병역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대부분 저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것들을 가치를 최우선은 뭐에다 둡니까? 자기 삶에 대한 뭐 만족도나 아니면은 뭐 욜로 같은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계층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가깝게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입 요소를 보게 되면은 투입 요소는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적 자극이나 비마케팅적 자극이 갔을 때 마케팅적 자극은 포피고 비마케팅적 자극은 환경적 자극이니까 테스트로 볼 수도 있다라는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극이 가면은 일단 정보 처리 과정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뭐 무슨 미사일을 쐈다 안 쐈다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자극이 될 거고 코리아 셀 페스타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마케팅적인 자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의 지각 반응을 통해서 기억에 저장이 되죠.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사야 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정보를 탐색하거나 할 때는 정보를 탐색할 때는 두 가지 탐색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내적 탐색을 하고 하나는 외적 탐색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의 내적 탐색은 자기 머릿속을 탐색을 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자동차 전문가야.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GM의 이퀄녹스가 르노 삼성 자동차의 뭐 QM5, QM6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성비는 어떤 연비 차이는 어떤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탐색을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돼서 대한평가하고 구매하는 행동으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기억 속을 내부 탐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외부 탐색을 한다라는 거죠. 외부 탐색은 내가 9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이렇게 집에 가서 다 켰는데,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포털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뭐 현대자동차 광고가 뜨거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노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기한테 보면은. 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켰는데 모니터를 키자마자 포털에서, 구글 포털에서 자동차 치니까 현대께 딱 나왔어요. 그럼 노출이 된 거죠. 근데 내가 뉴스를 보려고 TV를 딱 켰는데 현대자동차 광고가 딱 나와서 9시 뉴스는 안 나오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비의도적 노출이라 그래요. 나는 9시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색창에다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SUV 치니까 한국 GM의 이퀄녹스가 딱 떴어요. 이거는 비의도적 노출이에요, 의도적 노출이에요? 의도적 노출. 이건 의도적 노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도적 노출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아요. 난 뉴스 보려고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지나가니까 어텐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의도적 노출은 어텐션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각하고 반응하고 이게 좋네, 비싸네 하고,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비의도적 노출에다가 왜 많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광고를 할까요? 가긴 어텐션 하지 않는데도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텐션 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광고에 노출을 시키면은 그 노출도에 따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최초 상기도, 뭐 비보조 상기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뭐 제네시스다 아니면은 뭐 그랜저다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자동차를 사실 때 어떤 차를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국내 5대 메이커 중에서 어떤 차를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대자동차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보조 상기도고 최초 상기도라고 해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한테 내부 탐색을 할 때 유리해진다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외부 탐색에 와가지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칠 때 뭐부터 치겠어요? 머릿속에 최초로 상기된 현대자동차부터 치겠죠. 검색 순서가.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게 나오고 그 옆에 뭐 기아자동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최초 상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광고들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다시 정보 탐색을 통해서 대안을 평가하는데, 나는 안전이야, 나는 가격이야, 나는 디자인이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데, 영향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 계층, 나는 중산층이야, 중중층이야, 아니면 개인적인 요인, 나는 어떤 것들을 선호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야, 가족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홀로 독신이냐, 아니면은 싱글이냐, 아니면은 아기가 있는 신혼 1기 6세 미만에 있는 아기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안전이냐, 뭐 예를 들면 경제성이냐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줄 거고, 그 영향을 주는 거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소비 형태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구매로 이루어지기를 하기도 하고 다시 서큘레이션 된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전체가 소비자 행동 특성에 가장 가까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요 내부 탐색의 정보 처리 단계에서도 5가지 변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5가지 변수가 있고, 영향 요인에서도 5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으니까 5에 5승에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경우의 수를 자극을 하나 줬을 때 5에 5승에 5승에 5승의 변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풀면은 기업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2인 이꼴 MC 자승으로 딱 풀어지잖아요. 5에 5승에 5승에 5승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에너지든 뭐를 잔뜩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자극만 딱 주면은 그쪽으로 딱 올 거잖아요. 공식에 맞춰서. 그게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가고자 하는 최후의 종착점이다. 이걸 풀어지면은 사실은 현대적인 마케팅의 숙제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 분석이 풀린다. 그것까지 얘기.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구매자 특성 요인 4가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구매자의 특성 요인들은 어떤 마케팅적 자극이나 비마케팅적 자극이 왔을 때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보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나면은 주의 지각하고 반응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내부에 자기 스스로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 기억에 내가 찾는 원하는 정보가 있는 것을 찾는 거를 우리가 내부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거나 정보를 탐색하거나 대안을 평가하는데, 쭉 대안을 평가하고 하는데 내려와서 보서 불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부 탐색 외에 외부, 즉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도 우리가 마케팅적 차원에서 본다라면 외부 탐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색창에다가 아니면 어떤 무슨 자동차 이렇게 치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시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노출시킨 거에는 본인 스스로 노출을 한 거니까 더 많이 주의를 하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내부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게 대한 평가가 거치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던 내용들은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 중에서 구매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 계층적인 특성, 개인적인 특성, 가족, 심리적인 영향 또는 개인적 소비자의 재원,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대 마케팅의 역사가 100년이 됐지만은 소비자들이 마케팅적 자극이나 비마케팅적인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거다라고 공식화돼서 모듈화돼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분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소비자 행동의 모형들을 나타내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최신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소비자 구매 행동 영향 요인에 대해서 크게 마케팅적 자극과 비마케팅적 자극이 왔을 때
구매자의 특성과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